명제 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명제 사이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요, 여러분이 처음 보는 모양의 명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다뤄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조건이 일부분만 보면 조건이었지만 모든이랑 어떤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음으로써 그 문장이 명제가 됐었죠. 오늘 다룰 명제도 좀 새롭게 처음 보는 모양일 텐데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은 조건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여기 조건 P, 조건 Q가 있는데 둘 다 보시면 조건입니다. 왜죠? x값에 따라서 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언제는 참일 수도 있고 언제는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명백히 조건입니다. 그리고 조건은 항상 진리집합이 딸려 나오기 때문에 진리집합을 말하려면 전체집합이 무엇인가도 전제가 돼 있어야겠죠. 전체집합은 지금 자연수들을 다 모아둔 집합으로 가정이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이 두 조건을 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x가 4의 약수이면 자 여기가 p죠. x가 4의 약수이면 x는 q의 약수이다. 이 부분이 8의 약수이다. 이게 q죠. 조건 q. 그래서 뭘로 연결했냐? 두 조건을 앞에 조건이면 뒤에 조건이다. 요렇게 연결했거든요. 지금 꼴로만 보자면은 P이면 Q이다. 여기 있는 P와 Q는 둘 다 조건이고요. 조건 두 개를 가지고 P면 Q이다 라고 만들었더니 한번 문장 보세요. X가 4의 약수면 X는 8의 약수. 참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참이라고 할 수 있죠. 왜요? 4의 약수를 데려오면 무조건 8의 약수가 되니까요. 이렇게 문장을 보고 바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명제라고 했기 때문에 P와 Q 각각을 보면 조건이지만 P이면 Q이다 라는 문장 전체로 보면 이거는 바로 명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P이면 Q이다 꼴의 문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었는데요. 이번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바로 이렇게 생긴 명제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를 이제 이면, 이다 이것도 쓰기 귀찮아서 기호로 나타낼 건데요. 어떤 기호를 사용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지금 이걸 보고 있죠. 얘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바로 이렇게 나타낼 거입니다. 어떻게 해요? 화살표를 연결해 준다고요. 근데 순서가 중요하겠죠. 화살표의 순서가 P이면 Q이다기 때문에 P부터 시작해서 Q에 도착하는 그런 화살표를 그려주셔야 되고요. 이러한 꼴의 명제에서 요 앞에 있는 P는 이 명제의 가정, 그리고 뒤에 있는 화살표를 받는 이 Q는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지금 조건은 두 개지만 얘를 합쳐서 P면 Q이다의 명제를 만들었고요. 그걸 기호로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이 P는 이 명제의 가정, 그리고 뒤에서 화살표를 받는 조건 Q는 이 명제의 결론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름이니까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명제로 좀 돌아가 볼까요? 우리 아까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그쵸? 자, 아까 전에 첫 번째 본 이제 명제가 이건데요. 자연수일 때 하나는 4의 약수, 하나는 8의 약수를 가지고 우리가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생각을 해봤더니 얘는 참이었었어요. 참이었었죠. 근데 각각은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이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진리집합을 떠올려 볼 수가 있잖아요. 진리집합을 가지고 한번 참일 때는 진리집합끼리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은 소문자 P에 대한,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할 거고요. 소문자 Q에 대한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해보겠습니다.
한번 진리집합을 찾아볼까요? 자연수 안에서, 전체 집합 안에서 4의 약수니까 1, 2,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에 대한 진리집합은 1, 2, 4, 8이 되겠죠. 아까 전에 우리가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임을 알고 있었고요. P와 Q,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보니까 어떻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정확히 P가 Q의 부분집합이 됨을 알 수가 있네요. 즉,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명제가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인지 알아보려면은 이러한 진리집합 관계가 이러한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시고 이 관계를 갖는다면 참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P면 Q이다 할 때 부분집합이 되는 애가 이 가정이었죠.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합니다. 반대로 이거는 안 돼요. 자, 순서 잘 보시고 그럼 한번 두 번째 예시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처음 데려온 예시인데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은 자연수네요.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4의 약수, 하나는 5의 약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 새로운 명제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P면 Q이다 라는 명제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의 약수이면 5의 약수 맞습니까? 거짓이죠. 왜요? 4의 약수 중에 4가 있는데 4는 5의 약수가 되지 않잖아요. 되지 않는 예시가 있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이다 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과연 진리집합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대문자로 진리집합을 나타내 볼게요. 4의 약수에 대한 진리집합은 자연수 안에서니까 1, 2, 4 이렇게 될 거고 5의 약수의 진리집합은 1,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지금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확인할 수가 있냐 봤더니 일단 결론은 거짓이었는데 우리가 참일 때는 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짓이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죠?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지를 않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려면은 진리집합의 관계가 즉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의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음을 보이시면 P면 Q이다 꼴의 명제는 거짓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이 진리집합의 관계랑 명제 사이의 참거짓을 왔다 갔다 사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본 내용을 교과서로도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교과서 190쪽에 중간쯤에 네모 박스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오늘 새로 배운 명제 꼴이 있죠. P면 Q이다고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요. 얘를 어떻게 참 거짓을 판별할 거냐 봤더니 각각은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집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진리집합이 정확히 P가 Q에 포함된다면 이 명제는 참이 될 것이고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명제는 거짓이 된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순서입니다.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일단 요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 와야 되고요. 뒤에 거는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이 와야 되고 요 순서를 잘 기억하셔서 부분집합의 관계를 따져보셔야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나타내 볼까요? 자, 일단 전체 집합이 있을 거고 이 안에 진리집합이 들어갈 텐데 언제 P면 Q이다의 명제가 참이라고요? 진리집합끼리 봤을 때 P가 Q의 진리집합이 될 때 이 명제가 참이라고요. 즉 어떤 관계일 때 Q 안에 P라는 진리집합이 쏙 들어갈 때 이러한 관계일 때가 바로 이 명제가 참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면은 위에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문제를 풀어볼까요? 예제는 한번 같이 풀어볼 테니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연습 시간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1번입니다. 다음 명제에 참 거짓을 판별하라고 했네요. 자, 이것도 보시면은 P이면 Q이다 꼴이네요. 그쵸? 얘가 아마 조건 P, 얘가 아마 조건 Q라고 둘 수가 있을 거고요. P면 Q이다 꼴의 명제니까 참 거짓을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파악하라고요? 각각의 진리집합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리집합을 그러니까 먼저 구해주셔야겠습니다. P면 Q이다 꼴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을 각각 먼저 구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진리집합을 그럼 대문자로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문자 P에 대한,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은 제곱하면 4가 되는 x들이기 때문에 뭘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또 전체 집합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어디에도 전체 집합이 뭐다 라고 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체 집합을 뭘로 두기로 했었죠? 네, 실수 전체입니다. 따라서 x는 실수 전체들을 모아둔 걸 전체 집합으로 생각하시고 이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들을 진리집합의 원소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되죠? 네, 뿔마 2니까 이렇게 두 가지 원소가 되겠네요. 이거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x제곱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고 이 4가 결국엔 2의 제곱이고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합차 공식.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해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입니다. 사실 뭐 한눈에 보고도 보여야 하죠. 그 다음에 Q에 대한,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도 대문자 Q라고 두고 X는 2를 만족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그냥 이 하나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봐야겠는데요. 보니까 어때요? 얘는 마이너스 2를 원소로 갖고 얘는 2만 원소로 갖기 때문에 Q가 오히려 P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내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아셔야 돼요. 왜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왼쪽에 부분집합이 될지 모르는 이 후보군의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 와야 됩니다.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은 더 큰 집합으로 생각하시고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지금 형태로 봐서는 이게 맞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맞나요? 마이너스 2랑 2는 Q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죠. 왜요? 마이너스 2는 Q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즉, P와 Q의 관계가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관계를 갖게 되면은 원래 주어진 명제는 어떻게 된다? 거짓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도 이어서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앞에를 조건 P, 뒤에 있는 부등식을 조건 Q라고 하고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니까 먼저 진리집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에 대한 진리집합은 자, 여기에서 또 2, 1, 0,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아까 말했듯이 정수라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실수로 생각하셔야 되고 3보다 작은 실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가 없어요. 즉 어떻게 써야 됩니까? 조건제시법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냥 3보다 작은 실수 전부 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부등식을 조금 계산을 하셔야 되죠? 2x만 남기고 마이너스 3을 이항시키면 8. 양변을 4로 나누면 양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안 변하고 x는 4보다 작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에는 4보다 작은 모든 실수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함관계를 따져봐야죠. 이거냐 아니면은 부분집합이 아니냐 이 두 개 중에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 지금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수직선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수직선에서 0이 있을 거고 3보다 작다는 건 이쯤에 3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3보다 작다는 여기는 포함하지 않고 왼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P가 되겠죠. 그리고요, Q는 어디 부분입니까? 4보다 작은 부분이거든요. 4를 포함하지 않고 4보다 작은 거니까 왼쪽으로 마찬가지로 갈 거예요.
연두색으로 빗금친 게 Q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죠. P 전체에 있는 원소가 Q의 원소에 쏙 들어가니까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가정과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이 이러한 관계를 갖게 되면, 즉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 우리는 주어진 명제를 참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P이면 Q이다의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집합을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져보시면 된다. 포함관계는 어떤 포함관계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반대는 쓸모가 없어요. 반대는 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예제 1번 바로 밑에 문제 1번이 있네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한번 해결해보세요. 자, 예제 1번이랑 같기 때문에 빨리 한번 똑같은 작업이니까 빨리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x가 12의 배수다를 조건 P, x는 3의 배수다를 조건 Q라고 하고 진리집합 생각해 봐야겠죠? 대문자 P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전체 집합을 먼저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이 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실수 전체 집합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12의 배수라는 거는 뭐가 있죠? 12, 24, 36 이런 애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는요. 3, 6, 9, 12 이런 애들이 될 거고, 포함관계가 어떻죠? 12, 24, 36은 다 Q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집합의 관계를 갖는다?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네요.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명제를 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부등식을 조건 P, 뒤에 있는 부등식을 조건 Q라고 두고요. 이걸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조건제시법이 등장을 해야겠네요. 제곱해서 1보다 크다. 자, 이건 2차 부등식이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뀔 수가 있을 거고,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하셔서 풀면은 어떻게 되죠? 왼쪽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부등식의 해는 큰 거보단 크거나 같고, 또는 작은 애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주셔야 되겠죠. 바로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을 모아둔 게 진리집합이 되겠습니다. 어떤 x들을 모으면 되니까, 이런 x들을 모으면 되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1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오히려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실수들의 모임이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이 될 거고요. Q에 대한 진리집합을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미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1보다 큰 애들이 다 Q의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과연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냐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P가 더 큰 집합이거든요. Q를 오히려 포함해요. 즉, P는 Q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우린 주어질 명제를 거짓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뭔지 처음 도입을 했고, 그것에 대한 참거짓을 어떻게 판별하는지에 대해서까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번 오늘 한 내용 복습해보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조건이 일단 등장을 했죠. 두 가지 조건이 등장을 했는데 이 두 조건을 가지고 새로운 명제를 만든 거입니다. 어떤 명제예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만든 것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쓰기 귀찮아서 기호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기호는 어떤 걸 사용한다? P에서 Q로 가는 화살표를 추가해서 P면 Q이다 명제를 나타내 줬고요. 이제 명제가 등장했으니까 우리는 언제 참인지 언제 거짓인지 판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뭘 따져봐야 된다고요? 진리집합을 따져봐야 된다고요. 이 두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 대문자 Q라고 했을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은 명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명제는 참이다. 반대로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면은 명제는 거짓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요. 용어도 배웠죠? P면 Q이다 명제에서 출발하는 이 P에 해당하는 이름을 붙여줬죠. 이름이 뭐라고요? 이 명제의 가정이 되고요. 화살표를 받는 얘는 명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 용어까지, 용어도 계속 나중에 등장하니까 요 용어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꼴의 명제를 가지고 또 명제끼리의 관계, 명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